이제 박효정 선생님, 또 그다음에 장희진 선생님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인사 말씀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순서는 누가 먼저 하시나요? 교수님, 네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박효정 선생님은 이제 17학번 이제 졸업생이시고 그 포천에 지금 그 특수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예,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지원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특수교사 박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그 학급 수가 이제 6개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장희진 선생님. 역시 이제 17학번 졸업생이시고 현재 그 이제 경기도에 근무하고 계신데 예,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저는 경기도 광주 곤지암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입니다. 17학번이고 장희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예, 김하늘 선생님은 뭐 이제 오시는 대로 아마 합류하시겠지만 이제 안동 진명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많이 떠드는 것보다는 이제 바로 선생님들의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번이랑 이름으로 좀 프로필을 제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뭐 학번이 안 된 친구들은 학번도 좀 이렇게 이름 변경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그 강의 자료는 제가 이제 미리 그 학생회를 통해서 공지해 드렸는데 다시 요 줌 채팅방을 통해서도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큰 박수로 박효정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여기 박효정 선생님 시작하실 때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시작하실 때 오늘 세 분이 로테이션으로 하시잖아요. 네. 네, 그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시작을 네. 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공유됐나요? 네, 잘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오늘 세 명이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17학번 박효정이 특학, 그리고 논술, 그리고 법총론, 그리고 3학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로 김하늘 선생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김하늘 선생님께서는 이제 초과정이랑 그 다음에 사립이랑 공립 동시 지원 이런 거와 관련해서 특강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희진 선생님께서는 이제 2차 관련해서 특강을 준비하셨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임용시험에 합격한 지원초등학교 특수교사 박효정입니다. 네,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특수교육학 공부 방법, 그 다음 논술 공부 방법, 장특법, 총론 공부 방법, 마지막으로 3학년 임용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의 주전공이죠. 특수교육학입니다. 네, 특수교육학 첫 번째, 저는 기본 이론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흔히 강사님들이 말하는 심화 강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심화 강론은 거의 보지 않았고, 기본 이론 책을 시험 직전까지
꾸준히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 이론책은 기출 문장이랑 기출 주변 내용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만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출 분석은 단순히 답을 맞히는 용도가 아니라 지문까지 꼭 꼼꼼히 파악하고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문을 꼼꼼하게 파악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험 지문에는 여러 특화 키워드들이 들어있고 그 내용 아니면 그 주변 내용들이 충분히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답은 학습장애에 관한 내용인데 그 지문 안에 지적장애에 관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청각장애에 관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다음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 때 정답만 맞히지 말고 확장하라는 것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최소 위험 가정 기준이 기출 문제의 정답이에요. 그럼 이때 최소 위험 가정 기준만 적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 위험 가정 기준의 정의 그리고 장점 이런 것들을 내가 적을 수 있는지 직접 인출해 보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 하나하나 이해하며 단거나 만들기. 지금 선생님들께서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뭐 단거나를 만들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무엇을 하든 정답은 없습니다. 서브나 단거나를 만들지 않고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필수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우선 그 단거나를 만든 이유는 기본 이론서와 기출 문제집을 막 번갈아 가면서 보기에는 하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은 거예요. 기본 이론서도 보고 기출 문제집도 계속 넘기면서 봐야 되면 그만큼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옆에 사진처럼 단거나를 했습니다. 제가 단거나를 한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저는 스티커를 붙여서 연도를 적어놓고 빨간 색깔은 초등, 파란 색깔은 중등, 노란 색깔은 유아 시험에 나왔던 것이라고 표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형광펜 분홍 색깔, 노란 색깔, 파란 색깔 각각 다른 색깔을 이용해서 체크를 했는데 분홍 형광펜은 1~3월 기본이론 강의에서 이제 강사분이 중요하다 하시는 거 그리고 노란 형광펜이랑 지금 여기 분홍 색깔 포스트잇 보이시죠? 이거는 기출 지문이랑 기출 답안 내용을 제가 직접 수기로 적어놓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진에서 지금 지적장애 학생의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 전제라고 적혀져 있는데 제가 기본 전제 위에 기본 원리라고 적어놓았죠. 이거는 시험에서 기본 원리를 적으시오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본 원리도 적어놓은 거예요. 책에는 기본 전제라고만 적혀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헷갈릴 수 있을까 봐 적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파란 형광펜은 7, 8월 문제풀이 강의에서 강조한 내용과 또 제가 문제를 풀면서 틀린 내용들을 다 파란 색깔 펜으로 줄을 그어놨어요. 제가 이렇게 단거나를 해서 얻은 결론은 색이 겹칠수록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사진에서 여기 네 번째 칸 영수증의 추측을 보시면 유독 색이 다른 것보다 진하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기도 하고 제가 제대로 암기가 안 됐던 부분이라는 것이 좀 드러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추후에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특수교육학을 대부분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포스트잇 공부 방법입니다. 네, 제가 작년에 공부를 하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공부법이었어요. 지금 포스트잇 공부법 사진을 보시면 제 독서대 사진이에요. 제가 독서대뿐만 아니라 제 방의 벽면이라든지 뭐 냉장고, 그다음에 독서실에도 붙여놓고 포스트잇을 틈틈이 봤었어요. 뭐 공부를 하다가 멍 때릴 때 제 눈앞에 이 독서대가 있으면 포스트잇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멍 때릴 시간에 그럼 이거라도 외우자 라는 생각으로 하나 둘씩 그냥 외우기도 했었고요. 뭐 양치를 하다가 냉장고에 붙인 포스트잇을 보면서 그냥 저거나 한번 외울까? 이러면서 외웠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외운 것들이 더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 포스트잇들 중에 제가 막판까지 안 외워진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안 갖고 갈 수 없으니까
다 따로 A4용지에 붙여서 시험장에 들고 갔었고,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 제가 끝까지 안 헤어져서 포스트잇을 정리했던 부분에서 시험이 꽤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모르는 것만 그렇게 쏙쏙 다 아시는지, 아무튼 그렇게 포스트잇을 다 정리를 해서 시험장에 들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인드맵 인출하기입니다. 저는 사진과 같이 큰 틀이 적힌 마인드맵에 정의, 그리고 장단점, 계산법 이런 것들을 다 수기로 추가해서 구조로 인출했어요. 우선 마인드맵을 보면서 인출하면 좋은 점이 지금은 3월이라서 괜찮은데 나중에 시간이 점점 쌓이면 10개가 넘는 영역들을 다 공부를 하게 되고 점점 더 헷갈리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딱 보고 이게 학습장의 내용인 건 알겠는데 이게 읽기장애 중재법이었나? 어떤 거였지? 이렇게 헷갈리기 때문에 마인드맵으로 각 요소의 큰 틀을 기억해두고 세부 내용을 인출해보는 연습을 저는 계속 끝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장 전국 모의고사, 시험장 환경 미리 경험하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강사님들 9월달부터 11월달 모의고사 강좌가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학원 측에서 주최하는 전국 모의고사인데요. 제가 이거를 실제로 친 적이 있었는데 시험 경험이 없으신 초수분들께서 꼭 응시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서 내가 몇 문제 맞췄는지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시비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하게 시험 치러 가셔서 시험장 환경을 경험해 보는 것에 초점을 두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긴장을 하면 평소에 안 하던 어떤 실수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실수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줄이 기니까 시험 날에는 최대한 빨리 화장실에 줄을 서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런 모의 시험을 보게 되면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진과 같이 실제 학교에서 실시를 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람 쐴 겸 서울 갔다가 한번 시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실제 시험 장갑 저는 꽤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한 임용시험 당일날 긴장과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현장 모의고사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감독관도 두 분이시고 안내방송도 거의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시험날 당황하는 일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 온라인 실전은 있는데 온라인 실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점자와 수화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점자와 수화를 암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진에 적혀있는 내용을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암기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자는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저는 전부 공부했어요. 자모음, 약자, 약어, 숫자, 기호 이런 거 다 빠짐없이 다 외웠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 이론서만 보지 마시고 한국 점자 규정이라고 최신 버전이 아마 인터넷에 치면 나올 거예요. 이걸 비교해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기본 이론서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쓰신 강론서들이 다 모여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최신 점자 규정이 안 들어가 있는 책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서만 보지 마시고 꼭 한국 점자 규정을 1순위로 두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화는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알려드리면 전 지문자, 자음목, 지수자, 영어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사실 중등처럼 수화가 깊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자나 수화는 따로 스터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논술입니다. 우선 논술은 지금 4학년 분들은 아마 수업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하시다 보면 느끼실 텐데 특학 내용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통합교육이랑 지적장애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외에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가끔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6월 달부터 8월 달은 모범 답안을 필사하면서 여러분들만의 틀을 만드세요. 나만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9월 달부터는
스스로 답안을 작성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한 6월, 8월 이 기간에는 사실 특학 지식이 완전히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강사 책을 봐도 좋고 특금에 올라와 있는 것도 좋고 모험 답안을 쓰면서 선생님들이 나만의 틀을 만드는 게 좋은데 제가 나중에 복귀한 자료를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를 보고 제가 나만의 틀은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서론 결론 만능 틀을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론 결론은 이제 논술의 체계를 위한, 형식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론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가장 힘을 주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본론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우선 채점자는 여러 번 읽어보지 않고요. 이 시험은 내가 이걸 썼으니까 이렇게 채점 잘해주세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멋진 글이 아니라 채점자분들이 보셨을 때 깔끔하고 답이 바로 들어오는 눈에 답이 바로 들어오는 그런 글을 보면 아무래도 채점하시기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지금 사진에 2022학년도 교직 논술이 나오죠. 제가 사실은 올해 논술에서 운 좋게 1점이 깎였어요. 20점 만점에 19점을 받았는데 그렇게 사실 이번 논술 시험이 조금 변별이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대화에서 문제 의도를 파악하여서 답안에 대한 힌트를 쏙쏙 뽑아냈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제가 형광 펜치를 해놨죠. 대화 내용에 근거하여 논하시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1번, 2번, 3번 너가 작성할 때 다 대화 내용에 근거해서 적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최대한 대화 내용에서 키워드를 꺼내서 작성을 하셔야지 고득점에 아무래도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논술을 작성하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팁은 문제 지문뿐만 아니라 배점, 논술의 내용도 꼭 주의 깊게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배점의 논술의 내용을 보면은 점수들이 다 나와 있죠.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 질문에 보시면 뭐 한 가지씩 논하세요. 뭐 두 가지씩 논하세요. 이런 말을 아주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가끔 친절하지 않다면 이런 몇 가지씩 논하시오라는 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논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점표를 보면은 막 3점이라 돼 있고 2점이라 돼 있으면 당연히 3개 쓰고 2개 쓰고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 배점표를 문제 읽고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다음 논술 개요 작성하는 건데요. 사실 논술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고 나 이거 지금 문제 읽기도 바쁜데 무슨 개요를 짜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 또한 초수 때는 그랬고요. 근데 이 개요도 작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개요도를 꼭 작성해야지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정말 1점 1점이 소중한 시험이고 0.33점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꼭 개요도를 작성하셔서 실수를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왼편에 나와 있는 건 제가 작년 시험에서 초안 작성 용지를 들고 와서 직접 작성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답안지는 갖고 올 수 없어서 이 초안 작성 용지는 확인이 가능하죠. 들고 올 수 있죠. 저는 항상 이렇게 논술 초안 작성을 연습했습니다. 우선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통합교육이라고 이 글의 주제를 먼저 파악을 해요. 그러고 대화에 근거해서 1, 2, 3번을 다 쓰라고 했구나. 이것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금 3분의 선생님이 나왔어요. 올해 시험에 박 선생님, 김 선생님, 최 선생님 이렇게 나왔는데 각각 요구하는 선생님의 답안이 달라서 이번에는 박 선생님과 김 선생님, 3번에 최 선생님과 김 선생님 이런 식으로 저는 헷갈리지 않게 다 계획을 짰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파악 및 개요 작성을 하는 데는 20분에서 25분 정도를 잡았고 그 다음에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25분에서 30분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안지를 검토하는데 총 5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논술 작성 연습을 했었고요.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더라도
긴장을 하면 빠져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1점 1점을 위해서라도 이 초안 작성을 하시는 연습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논술 답안지 작성한 것인데요. 이거 제가 특검에서 한번 나눔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22학년도 논술 시험 복귀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안지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초안 작성용지를 보고 복귀한 것이라서 좀 실제 시험과 적은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서론이랑 결론 만능 글은 늘 이렇게 썼어요. 이거 그대로 똑같이 쓰셔도 돼요. 강사분들 책에 있는 거 좀 좋은 것만 다 뽑아낸 거거든요. 똑같이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전전 페이지에서 모범 답안을 필사하면서 나만의 틀을 만들어 보라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나만의 틀은 서론, 본론, 결론 이거는 일단 당연한 거고 그 다음 본론에서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것도 사실 당연한 거긴 해요. 그 다음 여기서 나만의 틀은 다음으로 볼게요. 영지와 민수에게 적용한 일반교육과정의 수정 방안은 첫째, 전 바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영지와 민수에게 적용한 일반교육과정의 수정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런 식으로 문장을 끊고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아니면 이런 영지와 민수에게 이런 말 다 필요 없어. 난 그냥 바로 첫째 쓸래. 이러면 바로 첫째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틀을 다 지금 필사하실 때 다 한 번씩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 일반교육과정의 수정 방안 첫째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번 문제에서 두 가지를 작성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를 적을 수 있고 뭐 덧붙여를 적을 수 있고 또한을 적을 수 있어요. 이런 틀을 다 연습을 해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장특법과 총론입니다. 네, 우선은 저는 이 네모칸 분홍색깔 칸처럼 1년 동안 법이랑 총론을 암기를 했어요.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총론 4파트, 학교교육과정과 편성 운영을 3개로 나눠서 공부를 했는데 큰 의미는 없었고 제가 가장 외워지지 않은 파트여서 누적적으로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번, 암기펜으로 빈칸을 점차 늘려가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통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옆에 사진을 보이시는 게 암기펜을 칠해놓은 건데요. 이렇게 빈칸을 점차 늘려가면서 전 통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최대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법 같은 경우에는 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토시 하나 틀리지 않으려고 여기 제12조 보면은 뭐 해당 특수학교가인데 제가 계속 에서라고 해서 에서 아님 막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꼭 해보셨으면 하는 공부 방법인데요. 처음에는 일단은 원문을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원문으로 암기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하반기쯤에는 Q&A 인출을 틈새 시간에 병행하기. 여기서 틈새 시간은 뭐냐면 잠자기 전에. 사실 잠자기 전에 휴대폰 보잖아요. 그때 그냥 이런 거 다운받아 놓은 거를 보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 저는 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나눠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총론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Q&A 인출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총론 자료는 보면 교과 집중 이수, 그리고 집중 이수, 교과 교실제 이런 식으로 비슷하고 헷갈리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Q&A 자료예요. 그리고 제가 총론은 꼭 Q&A 인출을 해보라고 하시는 게 사실 원문으로 빈칸을 뻥뻥 뚫어 놓으면 이 말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다 보여요. 근데 Q&A로 이렇게 바꿔서 집중 이수의 목적 2가지를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좀 뭐였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원문으로 다 암기를 해놓고 이렇게 Q&A를 틈새 시간에 병행을 하세요. 막 4시간 쪼개서 공부하는 시간 쪼개서 하지 마시고 자기 전에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자료는 특공의 주디스 선생님께서 나눔을 해주신 자료인데요. 최근에는 나눔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다른 분이 만드신 자료라서 제가 공유는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Q&A 자료를 학과 동기분들과 함께 만들어도 좋고요. 아니면 스스로 공부해보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3학년은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질문에 저는 먼저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 한국사 자격증이 발목을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자격증을 혹시 여름방학 때부터 임용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월 달에 한국사 시험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것을 꼭 응시해서 여름방학 때부터는 특학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4학년 때부터 공부할래. 그러면 늦어도 여름방학 때까지는 이 한국사 자격증을 따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수교육학 기본이론 강의를 수강하시거나 기본이론서를 해독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때는 4학년 때처럼 막 외우거나 기억하는 것에 압박을 갖지 않고 내가 문장 하나하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압박 갖지 말고 그냥 이해하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수교육학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분석까지는 꼭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답 적으면 되는구나. 이런 감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진 않았는데 학과 공부도 열심히 해놓으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들께서 다 전문 지식으로 더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임용 공부할 때 더 이해가 잘 돼요. 학과 공부를 잘 들어놓으면. 그래서 지금 하시는 공부에 1, 2학년은 학과 공부 열심히 하시고 3학년 분들도 학과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말을 좀 빠르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강의 내용에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은 임용 준비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아래 제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특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박효정 선생님, 네, 언제나 이렇게 또 에너지 있게 또 강의해 주셨는데,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나중에 그 세 분 선생님 다 끝나고 같이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이어서 그 다음 선생님은 장희진 선생님 맞나요? 두 번째 김하늘 선생님. 김하늘 선생님, 예. 그 화면 공유 하셔서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아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긴 했는데 뭐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하시고 각 선생님별로 이제 30분 정도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5시 반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예, 예. 그러면 그 효정 선생님이 화면 공유를 좀 꺼주시겠어요? 이게 화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화면은 혹시 안 보이시나요? 네네,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어. 네, 꺼졌습니다, 지금. 혹시 네, 이제 다시 공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지금 되고 있나요? 잘 보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임용특강 교육과정 부분을 맡게 된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박교정 선생님처럼 이게 좀 정성스럽게 예쁘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어제까지 IEP 마감을 하고 한다고 제가 매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거의 9시 퇴근에 주말 주말 출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정성스럽게는 못 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제가 경험했던 거 이런 거 이게 최선을 다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목차는요. 일단 저는 이제 18학번이었고 작년에 4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초과정, 특과정 공부 방법을 설명을 한 다음에 사실 저는 공립교사가 아니라 사립학교 정교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립학교 정교사가 될 수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제 1년 공부 계획이었는데요. 잘 보이시죠? 네, 일단은 저는 1, 2월에는 사실 강의 듣는 거에 좀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보면은 특학도 기본 이론 강의 듣는 거, 그리고 초과정도 강의 듣는 거 이렇게 초점을 뒀는데 초과정 같은 경우는 조금 복습하기는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했고 법 총론 같은 경우는 저는 스터디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법, 총론, 점자 이렇게 세 가지는 스터디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법 총론 같은 경우는 한 8월까지는 사실 그냥 개인 공부 인증을 했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게 없는데 문제를 낸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개인 공부 인증을 하는 스터디를 구해서 법과 총론은 그렇게 한 8월까지 공부했어요. 그리고 또 3, 4월에는 이제 과목별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하루에 한 과목 해서 2주를 돌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일요일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빼고 그러면 일주일에 6일 그리고 2주 하면 12일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주 월요일은 지체장애, 첫째 주 화요일은 뭐 시각장애, 둘째 주 수요일은 지체장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각 요일마다 과목을 정해가지고 2주를 이렇게 돌렸고 제가 이때 3, 4월에 학교에서 제 친구들이랑 기출분석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는 하지 않았고 연도별 해서 2021년, 20년, 19년 이렇게 A, B 이렇게 6개, 총 6개 이렇게 해서 서로 문제 풀어오고 문제를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도 하고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그거를 들으면서 필기도 하면서 모르는 개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교수님들께 가서 같이 여쭤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6월에 내가 했던 기출 분석을 하면서 아,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틀을 좀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또 3, 4월에 초과정이랑 법총론은 비슷해요. 1, 2월이랑 강의 듣고 그냥 개인 공부 인증 스터디 하고 했는데 5월에는 제가 이제 교생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 교생을 가면서 법총론 스터디여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특학이랑 초과정을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세강학교를 갔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냥 점자를 확실하게 외워놓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5월 달에 점자를 확실하게 다 외우고 9월까지 점자를 다시 안 봤거든요. 이때 저는 노래랑 그림 이런 식으로 점자가 좀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5월 한 달 동안 법총론 그리고 점자는 진짜 무조건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생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또 6월부터는 초등 기출 분석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초등 기출 분석을 시작하고 과목별 공부는 계속하면서 유특이랑 중특은 조금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밀어두고 초등을 먼저 이렇게 했고 초과정을 이제 6월부터 과목별로 공부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과목씩 해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해가지고 2주 동안 해서 했고 7, 8월에도 7, 8월에 이제 제가 특학 기출 분석해서 유특이랑 중특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 초특을 하다가 유특, 중특 기출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기출 분석을 했을 때 내가 혼자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였는데 유특, 중특 문제는 조금 유형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때 어려워서 사실 강의를 들었어요. 답이 어떻게 쓰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때 좀 강의 들으면서 6월 달에 제가 초특 기출 분석한 거에서 부족한 점 이런 거를 좀 추가를 해가지고 작성을 했고 그리고 7, 8월부터 초과정 강론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7, 8월을 보냈습니다. 9월, 10월에는 저는 이게 아까 2주 동안 계속 플랜을 짰잖아요. 그거를 계속했어요. 9월, 10월에도.
그러면서 모의고사를 조금 되게 많이 봤어요. 그 강사들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보고. 근데 이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사실 조금 이렇게 세세하게 나오는 문제도 많다 보니까 자신감도 좀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어떤 유형인지 조금 알아볼 수 있어서 그런 점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초과정 문제풀이 강의를 들었고요. 초과정 이제 전화 스터디로 해서 매일 과목을 또 정해가지고 이제 전화 스터디로 이게 서로 문제 내고 문제 이제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기본 이론, 강론 이거 둘 다 전화 스터디로 이제 초과정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8월까지는 법 총론을 그냥 개인 공부 인증만 했는데 9월부터는 이제 스터디원들끼리 그럼 이제는 거의 다 외운 것 같으니까 문제를 내서 이게 푸는 걸로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점자까지 해서 총 3개를 이제 문제 풀기로 해서 9, 10, 11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논술 스터디는 이제 9월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개를 쓰는 걸로 했는데 사실 제가 논술 점수 그렇게 좋게 받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저는 사실 논술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되게 부정했어요. 제 논술 점수를. 근데 제가 2차까지 다 끝나고 교육과정이랑 논술 답안, 제가 적은 답안을 한번 봤거든요. 시험지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되게 소설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그대로 그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외우기 편한 대로 외우고 내가 좀 쓰기 편한 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진짜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그냥 책에 있는 그대로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답을 쓸 때, 논술을 쓸 때 그냥 책에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는 2차 끝나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2차 끝나고 그 문제를 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거를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은 사실 특학 초과정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본 것 같아요. 막 뭐를 하지 말자 막 이런 게 없이 그냥 다 보고 법 총론 같은 경우도 문장을 그대로 외웠는지 이렇게 다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공부 일정은 이랬는데 제가 막 1년 내내 이렇게 한 건 아니고 9월부터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 시간표를 한 이유가 작년에 이제 임용 특강을 제가 들었을 때 이렇게 한 선배님이 계셨는데 조금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거의 그대로 똑같이 따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8시에 끝나면 이 이후에는 초과정 전화 스터디 하고 또 못 끝낸 공부 사실 뭐 항상 매일매일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총론을 하고 총론 정해진 양을 다 끝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이후 시간에 못 끝낸 공부도 하고 총론 장특법 스터디에서 문제도 내고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 이후 시간에 논술도 쓰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일단 초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초과정은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총론은 교육과정 이제 전반적인 운영과 시행에 관련된 내용, 강론은 이제 실제 교과 내용, 뭐 실과의 바느질이라든지 과학의 동물의 한살이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 초과정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 문제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약간 난이도도 조금 높아지고 비중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명한 분들의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처음에 사실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의 임용 합격 수기를 보면 초과정이 배우지 않은 내용이다 보니까 강의를 듣는 게 좋다라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혼자 하기에는 또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개념을 배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양도 되게 많고 처음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진짜 저는 좀 벅찼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반에는 복습보다는 강의 듣는 거에 좀 초점을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과정 자료 같은 경우는 특검을 제일 많이 보긴 했고요. 가끔 이제 일반 초등학교
학교 그 임용 카페라든지 그 블로그 하시는 분들 이런 에 들어가서 자료 활용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과정은 강론보다는 기본 이론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했어요. 강론은 사실 문제에 조금 답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학자라든지 모형, 이론 이런 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암기하는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론보다는 기본 이론에 좀 초점을 두고 공부를 했고 영어 그리고 통합교과 같은 경우는 출제 빈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두 개는 확실하게 버리고 차라리 다른 과목을 한 번 더 보자라고 생각해서 영어랑 통합교과 같은 경우는 좀 안 봤어요. 정말 강의도 안 들었어요. 네. 그리고 초과정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초과정 왜 이렇게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 끝이 없더라고요. 이게 어떤 딱 있으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는데? 라고 이제 그 물음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그날 공부는 조금 망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초과정 같은 경우는 그냥 암기하는 걸로 이제 그냥 몰라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암기하자라고 하면서 공부했어요. 저 이제 초과정에서 조금 제가 힘들었던 거 세 가지는 모형, 내체표, 그리고 문제풀이였거든요. 그래서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은 같은데 단계가 다른 과목마다 이제 단계가 다른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 어떤 과목에 어떤 모형이고 단계명이 단계가 어떤지 이런 거 진짜 확실하게 암기를 해야 해서 모형 암기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름, 단계, 내용 이런 거를 다 실제 수업과 연결해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이 모형에서 뭐 2단계에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구나 해서 진짜 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그런 활동들, 수업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모형을 암기를 했어요. 그리고 도덕 같은 경우는 모형이 15개인가? 그래요. 정말 그거를 외우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노래로 이렇게 이제 모형 외울 수 있게 올려주시는 그 유튜버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좀 노래로 외우고 모형은 그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내체표는 사실 내체표를 외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포기를 한 편이거든요. 너무 많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과 내용을 보고 어떤 영역인지, 그러니까 교과의 어떤 영역인지, 어떤 내용 요소인지 이 정도 쓸 수 있을 정도만 암기를 했어요. 막 정말 하나하나 그 안에 1, 2학년군은 어떤 내용, 3, 4학년군은 어떤 내용 이렇게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역, 내용 요소 이 정도만 암기를 했어요. 그리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특학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좀 자주 하고 하니까 익숙해서 혼자 할 수 있겠는데 초과정 문제풀이는 배운 적도 없고 뭔가 어떻게 이거를 문제를 풀이를 해야 되는지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문제를 먼저 풀어봤어요. 강의를 올려주는데 그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이게 이거였지 하면서 기본 이론, 강론 개념을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과정인데요. 사실 저는 특과정을 그렇게 되게 세세하게 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9월 정도부터 핵심 역량을 먼저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특과정 같은 경우는 원문으로 보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원문으로 보고 그대로 원문 그대로 암기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뽑아서 그 들어가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원문 뽑아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밑줄 치면서 봤고 특과정 진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특과정을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각 과목의 핵심 역량만이라도 꼭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특과정이랑 초과정 핵심 역량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꼭 구분을 해서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올해 2022년 시험도 기술과정
그러니까 특과정 핵심 역량을 쓰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보면은 후기 같은 데 보면은 다들 당연히 공통 핵심 역량을 물어보는 줄 알고 공통 핵심 역량을 썼다라고 하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특과정이랑 초과정 핵심 역량을 구분해서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과정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특수교육, 공통교육과정에서 국어, 영어, 체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자주 나왔던 내용을 이렇게 모아둔 파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금에서 저도 이걸 이제 찾아서 썼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암기펜으로 지워가면서 이제 공부했고 이제 저도 이제 교육과정 원문이라든지 총론, 장특법 이런 건 다 암기펜 사용해가지고 공부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부분은 이렇게 끝났고, 제가 아까 시작을 할 때 저는 공립특수교사가 아니라 사립학교 정교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립학교 정교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공사립 공동지원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이제 무조건은 아니었는데 2022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시험부터 여러분이 치는 시험부터는 사립 임용 1차는 무조건 교육청 위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립학교에서 정교사를 뽑아야 될 때 교육청에 무조건 위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청은 공고를 낼 때 공립학교만 지원하는 학생들, 그리고 아니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한 군데를 이제 지원할 수 있게 공사립 공동지원 이렇게 공고를 두 가지를 내거든요. 무조건 이거를 무조건 하세요라고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립 같은 경우는 뭐 변수도 많고 내정자가 있어요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무조건 이거를 하세요라는 그런 거를 막 강요하는 거는 아닌데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는 이유는 꼭 공립만 다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조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는 학생들도 사실 늦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지금이라도 진짜 늦지 않았으니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내년에는 꼭 동료 교사로 만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전화번호 적어놨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제가 너무 바빠서 조금 내용이 성의 없는 것 같긴 한데 연락 주시면 바로 조금 더 성의 있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게 3월이 뭐 학교, 뭐 대학도 그렇지만 뭐 그 현장도 상당히 뭐 IP라든지 또 뭐 개별화 교육팀 회의라든지 또 학생 파악이라든지 뭐 통합학급 적응이라든지 상당히 좀 바쁘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바쁜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바로 우리 경기도 곤지암 초등학교의 장희진 선생님께서 이제 2차 준비, 이제 2차에는 또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화면이랑 목소리 잘 보이고 들리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주여자대학교 17학번 장희진이고요. 현재 경기도 광주 곤지암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우선 앞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3학년 때 진짜 진지하게 눈물로 휴학을 호소했던 사람입니다. 임용고시 진짜 생각 하나도 없었고 한국사는 9월 달에 땄어요. 초수 당시에 9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좀 반강제적으로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 마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유익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말이 정말 빠른데 다행히도 마지막 순서예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리고 일찍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임용고시 응시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2021년에 임용고시를 충청북도 교육청으로 응시했다가 퍼플러스 1.34로 붙고 최종 0.02점으로 최종 탈락을 했어요. 앞서 어떤 선생님께서 1.1점이 중요한 시험이고 0.03점으로도 합격과 불합격이 갈린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저였어요. 저는 진짜 0.02점으로 탈락했는데 면접 가서 인사라도 한 번 더 밝게 했으면 붙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도 경기도 교육청 응시할 때는 컷플러스 10.59, 최종 16.56으로 50등 안으로 좀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효정 선생님께서는 2차 관련해서 안내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2차 특강을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차는 짧게 하고 1차 저득점에서 고득점, 공부 방향의 차이점이라는 주제로 한번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떨리네요. 우선 소수 때 제가 논술은 18점, 교육과정 35점을 맞았어요. 교육과정 과락 점수가 32점인데 35점을 맞았다는 건 정말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점수가 나왔지? 라는 생각을 재수 때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점수가 나왔냐면 저는 앞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 중에서 다 버리고 들어갔어요. 이거 세 동그라미만 가지고 들어갔는데 소수 땐 이것만 해도 붙겠지라는 자신감이 조금 이상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져갈 수 있는 건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세한 건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고 그때 당시에 저의 공부 하루 일과였는데 저는 절대 9시에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아침잠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어서 10시까지만 앉자라는 목표로 이렇게 특수교육학 초과정을 공부했고 기본이 8시간이었고 많으면 9시간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재수 때 공부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재수 때는 저도 좀 감사하게 논술 좀 잘 받았고 교육과정도 작년 대비는 정말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랑 달라진 거 보자면 초과정 기본이론이랑 초과정 강론 국수 사과를 데리고 갔다는 점이고 더불어서 저는 기간제를 약간 병행을 했었어요. 이게 채탈을 하다 보니까 삶이 너무 우울하고 남들은 다 이렇게 선생님 길 걷는데 혼자 공부를 다시 한다는 게 너무 저는 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제 병행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함을 느끼면서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에너지를 얻었던 것 같아요. 기간제를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이렇게 올랐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째, 특학 가장 중요하죠. 저희 베이스가 특학인데 특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향을 파악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초수 때에는 20년도, 19년도, 18년도 이렇게 세 개년을 분석했고 올해는 여기서 이제 특강을 하다 보니까 22, 21, 20 이렇게 분석을 다시 해봤어요. 근데 사실 청각이나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병행하지 않고 그 과목 하나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수의 양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은 지적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국수사과 어떤 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공부했을 때 2점밖에 얻을 수가 없는데 청각이나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그 강론 하나만 해서 얻을 수 있는 점수 비중이 상당히 커요. 1.1점이 소중한 와중에 저는 이렇게 이 과목 하나만 공부해서 이 점수를 얻을 수 있다면 이 과목은 절대 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중요성을 조금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과정을 다 버리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특학이 많이 맞아서 이렇게 발학 점수로라도 초수로 1차를 붙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나 통합교육 이렇게 꼭 엮여져서 나오는데 이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기간을 짧게 하거나 같이 다른 과목을 병행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시간만큼은 이 특학을 꼭 공부해야지 하고 나서 지적장애 공부하고 시간이 남으면 더불어서 통합교육이나 UD 웹을 조금 더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동수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양이 많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어떤 장애 영역에서도 잘 엮어져서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동수정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내가 왜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다가도 아 이거 점수 배점 너무 높다.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구조화를 했을 때 한 단원씩 하루에 한 단원씩은 무조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행동수정의 장점, 단점, 그리고 뭐 방향 이런 것까지 정의까지 꼬박꼬박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봐서 어떻게든 외웠던 과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경향을 잘 파악하셔서 교육과정이랑 엮어서 같이 잘 나오는 과목이라면 그 과목의 기간을 줄이거나 다른 과목이랑 엮어서 어떻게든 시간을 채워서 공부를 하려고 했고, 둘째는 같이 나오는 것들은 꼭 같이 나와요.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공학, AAC랑 잘 나오고 뭐 자폐, 정서 이런 애들은 행동수정이랑 잘 엮어져서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한 권 한 권 보는 시간이 짧아진다면 잘 나오는 과목끼리 엮어서 그날 하루를 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강사님 이렇게 구조화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시험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이게 잘 나오는 과목끼리 같이 공부를 한다면 기출문제 분석하는 데도 시간이 훨씬 짧게 걸리고 또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아 같이 나왔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스스로가 문제를 받아들이는데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로 잡은 건 무조건 맞아라 이거예요. 저는 초수 때부터 총론법, 점자, 지하, UDL, 웹 접근성은 절대 틀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게 이게 되게 작아 보이는데 매년 출제 점수가 최소 7점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선생님들도 다 총론이랑 법, 점자 지원을 놓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점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득점이 나와요. 그래서 뭐 수업 중에서도 김영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총론 법도 같이 막 시험 문제 내시고 이러셨는데 그때는 왜 그러시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3학년, 2학년 때부터 이걸 꾸준히 봐서 초수, 재수 때 오히려 빨리 외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뭐 교수님들께서 수행평가로 뭐 기출문제 분석해서 해와라 이런 것들도 사실 다른 대학교 애들은 안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총론법 점자 이렇게 봐주시는 게 과제로나마 봐주시는 게 임용고시 공부엔 저는 너무 도움이 됐었고 저는 총론법 같은 경우에는 전화 스터디 했어요. 정해진 분량만큼 전화로 문제 내고 그거를 바로바로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어느 정도 암기가 됐다고 받아들여서 맨 처음에는 빈칸형으로 내고 다음으로는 아까 박효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하기 위한 방법은 2가지 말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 문장 자체를 통으로 인출하고 그렇게 해서 했었고 점자 지화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했습니다. 그리고 UDL이랑 웹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백지 인출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은 들겠지만 제가 0.02점으로 떨어져 본 사람으로서 이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틀리기가. 그래서 저는 총론법 합쳐서 1시간, 점자지와 40분, UDL 웹 접근성 둘 중에 하나를 20분씩 무조건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 루틴으로 잡았었고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너무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전에도 김하늘 선생님께서 외우기 편한 대로 쓰기 편한 대로 외우지 말아라. 제발 제대로 외워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게 초수 때 너무 억울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답인데 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답 처리가 되기 위한 답안을 작성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출 분석 시 여러 강사의 답을 보고 비교해 보라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박효정 선생님께서 그러셨던 것대로 뭐 지적장애 학생의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 원리랑 기본 전제가 강론서마다 말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강사님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어떤 강론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강사의 답을 보고 아 이게 같은 말이구나라는 이 맥락을 파악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듣지 않은 강사의 모의고사를 풀어보라는 건
내 강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다른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 또 달라요. 그리고 채점 기준도 다르고 사람들마다 채점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여기서 내가 배워갈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서 저는 다른 강사의 모의고사 풀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모의고사 점수에 절대 좌절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보이실까요? 저는 모의고사 10월 달에 봤을 때 늘 뒤에서 10등 했어요. 9월인데 9월이고 강사 모의고사를 봤는데 매번 뒤에서 10등을 하는 거예요. 와, 나 진짜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진짜 맨날 울고 맨날 속상했는데 절대 모의고사 점수에 좌절하지 말고 아, 이렇게 써서 틀렸구나. 이거는 강사가 원하는 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한 번만 잘 진짜 파악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강사가 원하는 답이 뭐냐? 이게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해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시 문제 2022년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혜지가 나의 보장구를 착용하는 이유를 쓰라고 했어요. 이거 지체장애 여러분 열심히 들어서 아실 텐데 이 지체장애 보장구를 착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구축의 예방하기 위함이다. 관절의 구축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런 쪽으로 답이 많이 나와요. 강문서에서.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답을 썼어요. 올해도. 이렇게 답을 썼는데 혜지는 첨족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첨족의 진행을 막기 위하는 게 답이더라고요. 사실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을 응용하고 적용하지 못한다면은 시험 보고 나서 너무 후회하거든요. 이 1.1점이 2차를 준비하는데도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고 이게 그 문제 출제진이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파악한다는 게 말로는 정말 쉬운데 긴장하고 시험장 당일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게 그냥 안 느껴지고 그냥 외운 대로만 쓰게 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아까 박효동 선생님께서도 모의고사 꼭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의고사 보시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거 한번 파악하는 센스 있으면은 이런 실수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과정 같은 경우에는 외우기만 하면 끝인 영역은 무조건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아까 김하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과정 비율은 높아지고 있고 왜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끝도 없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역량을 써라, 내용체계표를 써라, 모형을 써라 이러면은 그게 다 답이 딱 하나잖아요. 절대 갈릴 수가 없는 답들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외우기만 하면 끝인 영역은 너무 감사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응용이랑 적용을 못하는 저로서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시간 투자해서 외우고 있었는데 최근 출제 비율 보니까 되게 높더라고요. 5점, 6점, 4점 이렇게 매년마다 나오고 있는데 그냥 유튜브에서 영양 노래, 매체표 성킹 노래 이런 거 보시면서 그냥 천천히 외우시고 영역이랑 핵심 역량만 외워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진짜 많아요. 내용 요소까지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꼭 영역이랑 핵심 역량 잘 맞추셔서 여기 있는 점수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워도 안 외워지는 부분은 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교수학습 방향, 평가, 유의 상황 외우는 데 쓰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오는 비중 점수도 낮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걸 모든 과목에서 방향, 평가, 유의사항을 외우려니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시간 낭비 같고. 그래서 저는 외워도 안 외워진다 놓자 하고 그 시간에 여기 있는 영역들을 한 번씩 더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험 결과를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2022년이랑 2021년에는 1점 나왔어요. 합쳐서 1점. 그러니까 1점 너무 소중하지만 양이 너무 많고 내 스타일에 안 맞는 영역이라면 빨리 포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나오는 과목은 제대로 보자고 했는데 국수사과는 사실 한 해도 놓치지 않고 매년 나오는 과목이잖아요. 근데 강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응용도 해야 되고 그 원인을 써라, 이유를 써라 이러면은 뭐 답도 사실 너무 가지수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뭐 제가 듣는 강사님이 찝어준 거 무조건 받고 그 강사님이 낸 모의고사 무조건 받고 그리고 다른 강사님 모의고사 풀었을 때 이번 초과정에서 못 쓴 답은 한 3개 빼곤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역은 넓고 써야 되는 것도 많지만 사실 찝어주는 것만 제대로 봐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점수는 확실히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스터디에 대해서 마지막이 아니고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스터디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소수 때 스터디를 10개 넘게 했었는데 다 기억이 안 나서 일단 이만큼만 써놨거든요. 법총론 전화 스터디, 점자 문제내기 스터디 2개, 논술 스터디 2개, 특학 문제내기 밴드 전화 스터디.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향대로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전화 스터디 하다가 뭐 친해져서 뭐 너무 수다 떠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될 만큼 거리를 줄 수 있는 선생님이랑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나랑 이게 잘 맞아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감정을 공유하면서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뭐 나도 목표가 있고 그 사람도 목표가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점자 문제내기 스터디를 동기들이랑 했는데 저는 너무 추천해요. 그때 저희 17학번에 있던 5명 중에서 저 포함해서 4명이 임용을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머리를 붙이고 힘을 합쳐서 점자 문제내기 스터디 하나 만들어서 요일별로 한 명씩 내가지고 하면 너무 좋고요. 자료교환 스터디 진짜 너무너무 추천하는데 저는 여기 밑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태구, 김은진, 임지원, 서진 들을 수 있는 강사들 자료 다 모아가지고 다 봤었어요. 모의고사는 다 안 봤어도 파이널은 무조건 다 봤는데 여기 안에서만 해도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1점이라도 더 맞추고 싶다면 저는 자료 교환 스터디 하셔서 중요하다는 거 한 번씩 더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차에 대해서 진짜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2차가 조금 강점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소수 때도 2차에서 뒤집어서 소수점으로 채점하고 네, 잠시만요. 되실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 주무관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수 때도 2차에서는 컷으로 붙어서 소수점으로 채탈하고 재수에서도 2차는 최종적으로 면접 2점 깎이고 수업 나눔 합쳐서 1점도 안 깎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차에도 강점이 있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서 무엇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북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면접 50, 수업 시험 50이었고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면접 40, 수업 시험 30, 수업 나눔이 30이에요. 보시다시피 저는 말할 때 매우 빠르고 목소리가 떠는 사람인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초수 때는 충독을 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컷이 낮아서 봤는데 컷이 낮은 지역일수록 뒤집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컷이 낮을수록 뒤집기가 어렵고 참고 점수가 낮은 지역은 내 점수도 낮을 거라는 걸 감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지만 참고 점수가 낮은 지역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점수 따기 어려웠다는 것을 감안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못하는 영역은 비율이 낮은 지역을 선택하라. 이 말은 면접 못하는 제가 굳이 50%를 차지하는 곳을 볼 그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재수할 때 난 면접이 약하니까 경기도 봐야겠다 해서 경기도를 봤거든요. 그리고 경쟁률 때문에 고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붙을 사람은 다 붙고 그게 여러분이니까 경쟁률 고민하시지 마시고 1차 컷이 높을수록 지원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컷이 높을수록 뒤집긴 쉬워요. 왜냐하면 컷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1차 컷이 높아야 내가 1차를 붙었을 때 2차 조금만 못 봐도 바로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1차 점수가 높아야 2차 준비의 효율성이 훨씬 높습니다. 절대 1차 컷으로라도 붙어야지라는 이런 바보 같은 생각 하시면 안 돼요. 1차 점수가 높아야 2차 준비의 효율성이 높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자료 나눔해요. 아직 안 버려가지고 대구팀 강론서랑 각종 파이널 인쇄 자료, 강사들 기출 답안 정리 파일 이런 거 필요하신 분은 저기 제 번호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이 내년 2월 달에 보시게 될 문구예요. 최종 합격 진심으로 축하하고 내년에는 교단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호 교수님 소리 안 들립니다. 예. 예, 세 분의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제 재학생들 분들 뭐 궁금하신 것도 있고 또 깨달은 것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질문이나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일단 뭐 어떤 선생님에게 뭐 어떤 게 묻고 싶다. 뭐 저는 4학년인데 뭐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데 뭐 선생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 상황과 이제 질문을 말씀해 주시고 누구 선생님에게 질문하는지 뭐 얘기를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없으신가요? 예, 저 질문이 엄청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질문 주세요. 4학년 이미수 박효정 선생님이랑 장희진 선생님 두 분께 질문 드립니다. 이제 보면 열품타 활용하신 것 같은데 특히 근데 열품타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학부생으로서 많이 공부 시간을 나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솔직히 다른 사람들 보면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인데 초수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하셨고 초수 때 학부생 때 어떤 식으로 공부 시간이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말해도 될까요, 박효정 선생님? 우선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초수 때 코로나가 막 터진 시기여서 다 원격 수업으로 갑자기 처음으로 전환된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정해진 수업 시간이 아니라면 다들 각자 집에서 시간이 남을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보다는 공부의 능률을 올리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원격 수업이지만 줌으로 진행한 수업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따로 없어서 마지막 내가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시간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 교수님들이 올려준 영상을 보면 그게 출석 체크로 인정되는 시스템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 쪼개서 자기 할 일 하고 원격 수업 시간 되면 원격 수업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주변에 친구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만큼 다들 붙을 의지가 강인했고 그냥 각자 자리 위치에서 정해진 시간에는 자기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에는 제가 재학생이었다면 사실 시간이 많이 안 나서 정말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뭐 공강이나 아니면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 가서 이렇게 조금 쥐어짜면은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나올 수 있어요.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초수 때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좀 보여주기식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공부가 안 된 것 같은데 남들이 봤을 때 되게 공부 열심히 해 보이는 그런 좀 보여주기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솔직히 전 그때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불안해서였어요. 난 너무 초수에 붙고 싶은데 내가 그만큼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도 한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초수생 분들은 지금 다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1-3을 강의 끝났는데 어머 이거 뭐야 나 이거 첫 단원 보는데 다시 모르겠어. 당연한 거예요. 저도 시험 전날까지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래도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불안해한다고 바뀌는 것도 없고 저는 불안할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불안하면 나만 손해다. 지금 불안해서 공부 못하면 나만 손해고 나만 공부 못하고 남들이 다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나 불안해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좀 마인드 컨트롤이 재수 때 했었어요. 그래서 초수 때 아무리 불안하더라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죠. 그냥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냥 재밌게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최대한 불안을 잠재우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나중에 하반기에 너무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말에 공부하지 마시고 좀 노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좀 휴식도 가지고 대신에 또 평일에 좀 열심히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근데 학부생이라서 아무래도 평일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겠군요. 죄송해요. 그러면 하여튼 하루쯤은 좀 쉬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응원하겠습니다. 합격하실 거예요, 다들. 네, 선생님들의 답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없으시면은 우리 참가하시는 교수님들 중에 질문하셔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예, 예, 3학년 예, 김유경입니다. 예. 저 장희진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아까 경기도교육청 그 수업 그 면접 40%랑 수업 시간 30%, 수업 나눔 30%로 그 적어주셨는데 수업 나눔이 뭔지 좀 궁금하고 2차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그 현장 경험 같은 거 조금 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2차다 보니까 제가 1차에 더 중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2차 얘기를 많이 못 해드렸어요. 일단 2차 현장 경험부터 말씀드리면 다들 진짜 항공과처럼 머리 너무 예쁘게 하고 오고 다 합격할 것 같은 눈빛으로 들어오는 현장 분위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일에 조금 쫄긴 했는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두 조로 근데 이게 지역마다 달라요. 경기도는 두 조로 나뉘었어요. 한 교실에 20명이 들어가서 10명, 10명 두 조로 나뉘고 또 그 안에서 번호를 또 뽑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엔 조를 뽑고 그 다음엔 번호를 뽑아서 저는 1조, 2조 중에 뽑고 그 다음에 번호를 뽑았는데 이게 뒷번호로 갈수록 휘파바람을 계속 쐬서 목이 쉬고 또 제가 자다 일어나서 막 몽롱해지고 쉴 땐 아무것도 못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몽롱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뽑기로 진행될 때는 꼭 앞번호 뽑으시면 너무 좋고요. 현장 경험은 그게 다고 대기실에서 앉아 있다가 제 번호가 오면은 방송이 나와요. 지금은 몇 번 차례다. 이동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다 같이 복도에서 그 번호인 사람들이 각 반에서 다 나와요. 그 반에서 나온 사람들끼리 또 시험실로 이동을 해요. 아래층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그 문 앞에 서 있으면 또 띵동 소리가 나요. 지금부터 몇 번 수험생들 입장하셔서 수업 시연을 시작하십시오. 면접을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녹화하고 들어가서 인사하면은 면접관님들은 많이 표정이 굳어 계세요. 무서운 느낌이고 평상시에 이렇게 학부생들 앞에서 수업 시연 잘 못하고 말 잘 못하고 저처럼 버릇난 친구들은 분산이 많이 되어 있는 곳에 가는 게 좋은 게 수업 시험은 너무 잘했는데 면접을 조금 망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케이스였어요. 초수 때. 그래서 이렇게 뭐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다면 그냥 분산된 시험장으로 가는 게 좋고 수업 나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연을 한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저는 이 조건을 채우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을 뽐내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수업 시험 때 사실 특출나게 이 조건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게 없다면 수업 나눔 때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나눔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험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자발화가 되지 않는 아이를 위해 수업 시간에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을 하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PECS를 활용했다. 그리고 모델링을 통해 몸짓으로 대화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뭐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접관님들도 놓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또 내가 말만 잘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다시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나눔 이거 나한테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니면 특출나게 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분산된 시험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고려할 게 참 많겠지만
수업 나눔 이런 거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시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내가 특출나게 이렇게 보여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수업 나눔은 이제 뭐 모든 시도교육청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일부 이제 시도교육청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심이 있거나 좀 가고 싶은 지역에 뭐 어떤 이제 유형의 시험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은 좀 사전에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나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없으신가요? 4학년 이미수 마지막으로 질문 네. 있습니다. 장희진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경기도 교육청 이제 그런 얘기 2차 얘기하시면서 또 뭐 컷이 낮을수록 뒤집기가 훨씬 어렵고 참고 점수가 낮을수록 저 역시 낮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때 참고 점수가 정확히 어떤 건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참고 점수면은 올해 경기도 컷이 50점이었어요. 1차 컷이 50점, 그리고 참고 점수가 92점이 나왔는데 1차를 50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2차 점수가 92점이 나와야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 2차 점수가 평균적으로 80점대 후반에 많이 머물렀더라고요. 아무리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근데 이럴수록 자기도 점수가 낮게 나올 거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면접관님들이 점수를 짜게 줬고 점수가 따기 힘든 지역이구나. 참고 점수가 92점이 다른 지역이랑 비교하면 안 되고 그 지역 안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남 99인데 뭐 왜 경기도는 92지?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92점이면 여기 2차 점수 진짜 짜구나. 나도 이 점수를 딸 수 있을까? 이 걱정을 한번 하고 그리고 시험을 응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점수가 무조건 높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없으신가요? 저 하겠습니다. 네. 자, 저 우리 4학년 유하연 양입니다. 네. 아직 졸업하지 못한 18학번인데요. 그 초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기본 내용 이론을 듣고 있는데 또 이게 끝나면 강론을 듣잖아요. 근데 강론이랑 기본 이론이랑 내용이 좀 다른데 지금 기본 내용에서 나오는 내용 체계랑 수업 모형 공부하기도 힘든데 그 기본 내용이 나오는 막 학자들이나 이론 이런 내용들은 또 언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면은 일단 초과정 자체가 너무 양이 진짜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하다가 네, 하다가 막 이게 공부하다가 눈물도 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강론보다는 좀 기본 이론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밖에 다른 선생님이 지나가셔가지고. 네, 저는 기본 이론에 초점을 많이 맞췄거든요. 그래서 사실 강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문제를 풀면은 그 문제에 좀 답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좀 쓸 수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강의를 듣거나 강론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들으면 강론은 강의를 들으면 이제 이게 이 내용이구나라는 게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그런 연결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초과정을 따로 듣는 그런 과목이 아니잖아요. 기본 이론이. 그래서 조금 더 낯설기도 하고, 근데 내용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같은 경우 근데 사실 합자 모형은 최근에 좀 안 나오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또 올해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형이랑 합자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좀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과정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서 기본 이론은 잡고 가고 강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확실한 건 아닌데 그래도 초과정 강론 같은 경우는 초특은 조금 이제 여유롭게 채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론은 조금 여유롭게 공부를 하되 대신에 기본 이론은 조금 확실하게 합자, 모형 이런 거를 좀 더 확실하게 좀 네, 저는 제가 만약에 다 이제 공부 어떻게 둘 중에 뭐가 중요해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거를 좀 더 기본 이론을 중점적으로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예, 이제 기본과 이제 강론에 대한 질문들 좀 해주셨는데, 뭐 아까 박효정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기본 이론서만 이제 그 집중적으로 공부해도 뭐 합격을 할 수도 있고, 이거 워낙 또 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뭐 100명의 합격자가 있으면 100명의 뭐 합격 스토리가 있듯이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나 또 어떤 때는 또 시행착오를 좀 겪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우리가 지름길을 다 원하지만 사실 모두 다 지름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또 경험하시면서 또 깨닫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한 분 정도 더 받아볼까요? 예, 뭐 없으시면 아까 그 효정 선생님이 이제 논술을 18점, 19점, 네, 고득점 받았다고 했는데, 네. 제가 또 논술 수업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좀 이제 논술 수업도 듣고 하셨는데 좀 네. 고득점을 위한 방법 혹은 이제 학생들에게 좀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수업하실 때 좀 뭐 네. 고려하시거나 학생들에게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 좀 저는 뭐 시험을 쳐본 사람이 아니니까 네네.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네. 조언이나 또 뭐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논술에서 그 고득점을 한 거는 일단은 많이 쓰는 연습을 했었어요. 제가 6월에서 8월 달까지는 그 스터디를 해가지고 한 주 1회 정도 했었고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주 2회 정도 쓰면서 계속 감을 잡았었어요. 그리고 논술을 처음 할 때 아직 체계가 잘 안 잡혀서 재미없다라고 느껴지면 진짜 쓰기가 싫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체계를 나만의 틀을 만들어서 계속 쓰는 연습을 하시면 논술에 조금 재미가 붙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 교수님 강의 때 되게 다른 친구들이 쓴 답안도 보고 또 선배님들이 쓰셨던 답안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답안이 있는지 보고 큰 도움이 받아서 여러분들도 수업 들으실 때 그런 모범 답안들 많이 눈에 익혀 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그러면 우리 아까 또 선생님들 자료 맨 뒷장에 보면 그 이제 개인 연락처를 또 기꺼이 좀 남겨주셨으니까 뭐 이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자기가 누군지 좀 이렇게 자세하게 밝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예의 있게 이렇게 질문 사항 있으면 좀 말씀 같은 것들을 좀 해주시고 또 그 개인 자료도 좀 나눔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착불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하시는 분들은 좀 자료 같은 것들 좀 받으셔서 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 김영미 교수님 또
자리 만드시는데 도움 많이 주셨는데 조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지금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특강자 세 분은 정말 다양한 케이스거든요. 한 분은 현역 합격생이고, 한 분은 재수생이고, 한 분은 현역 합격했다가 2차에서 떨어져서 최종 재수해서 합격한 사례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제 들으면서 본인의 이렇게 공방법이 이 언니하고 맞다라는 것도 좀 느끼셨을 거고 해요. 근데 저는 참 강조하고 싶은 게 특히나 이제 장희진 쌤이나 박효은 쌤님은 자신감 하나는 끝났었습니다. 4학년 재학 중에 공부 열심히 했냐라고 물어보면 네 당연하죠 라고 하는 말이 했든 안 했든 간에 먼저 나왔던 친구들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이었고, 특히 이제 장혜진 선생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02점으로 떨어졌잖아요. 최종 굉장히 아깝게 떨어졌는데 엄청 2차에서 뒤집었었어요. 1차가 불안했던 점수였는데. 그래서 근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까지 하면서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저는 굉장히 오늘도 아까 내가 이제 뭐 김하늘 선생님이나 박균 선생님의 어떤 정통적인 그 공부 방법도 쫙 들었는데 장혜진 선생님의 참 전략적인 그 방법에 좀 사실 놀랐어요. 자기의 어떤 못하는 부분과 잘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못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방법이지만 그 방법이 또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선배들이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내가 마주쳐서 가끔 마주치잖아요. 4학년들 열심히 하고 있냐라고 하면 네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세요. 집에서 놀고 있더라도. 그게 나중에 다시 동기유발이 됩니다. 김하늘 쌤 맞나요? 김하늘 쌤도 정말 중간중간에 아까 얘기했지만 스터디하면서 뭐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뭐 물어보고 했다고 하잖아요. 중간에 여러 번 만났었어요. 이게 뭐 문제 풀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질문도 여러 번 하러 오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 4학년이 지금 다 의무적으로 듣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임용 공부를 하려면 언니들이 다 전화번호를 남겼잖아요. 남긴 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 저 언니들이 바쁠 텐데 미안한 마음은 합격으로 보답을 하시고 나중에 후배들에게 또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니들이 기꺼이 그 번호를 남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연락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자신감 하나로 끝까지 밀어붙이고, 우리 박효 선생님은 지체장애 할 때부터 저는 만점 받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한 번도 만점 못 받고 졸업했어요. 그 정도의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 세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냅시다. 고맙습니다. 예. 또 각자의 또 자리에서 이렇게 또 자리 빛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이게 그 여러분도 이제 후배님들도 나중에 합격하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 합격 특강을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그 아무나 이렇게 저희가 그 뭐 의뢰를 하지도 않고 되게 영광스럽고 또 그 이제 누구나 좀 꿈을 꾸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또 바쁘신데도 이렇게 기꺼이 참석해 주신 또 시간을 내주신 우리 세 분 졸업생들께 또 감사드리고 또 뭐 내년 또 그 내후년에 또 여러분들이 또 이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으니까 또 열심히 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상으로 임용 합격생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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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감사합니다.